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D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는데요. 최근에는 일본도 방위 수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에 일본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이 미국으로 수출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일본에서 무기를 수출한다, 이거 되게 저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거기다가 미국으로 수출한다니까 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무기 체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항공기라든가 적의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대공 미사일입니다. 네. 지대공 미사일이죠. 걸프전에서 최초로 실전에서 투입이 됐고요.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데 세계 각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또 항공기를 요격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아주 신뢰성이 높은 네. 무기 체계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개발됐죠. 근데 왜 이게 일본에 있느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면허 생산이라 그럽니다. 허락을 받고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일본 국내에서 생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일본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8개 포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발사대 단위로 합치면 뭐 1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럼 왜 미국으로 또 수출하느냐? 수출할 때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 패트리어트를 주고 수출을 네. 하고 그 빠진 만큼 또 일본 방산업체 생산해서 보충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이것을 환영한다고 표현했냐면은 지금 미국은 패트리어트 소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패트리어트 무기를 더 달라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요청하고 있고 이번에 뭐 중동에서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그 미군 기지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포대를 기존에 6개에서 12개로 늘렸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중동 두바이 에어쇼에 중동 지역의 에어쇼에 전시하기로 되어 있는 패트리어트까지 빼서 거기 전시하지 못하고 네. 중동에 나가 있는 미군 기지에 설치할 정도로 필요는 한데 생산이 못 따라가는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도입을 해서 일본은 수출하는 거지만 미국은 도입을 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자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라든가 필요한 지역에 보내겠다. 네. 그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네, 전 세계 정세가 지금 불안정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됐고 네. 비어있는 부분을 일본에서 좀 보충을 한다라고 미국은 보충을 하는 거고 일본은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거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은 그 전범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그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었거든요. 여기 안 그렇죠. 걸리나 보죠? 그게 법규가 몇 번의 변경 과정을 거칩니다. 1997년도에는 무기 수출 3원칙이라 그래서 수출 안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조항이 있었느냐면 공산권에 수출하지 않겠다. 유엔 결의를 통해서 무기를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분쟁 지역에 수출하지 않겠다. 네. 이 이야기는 뭐 거의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실제로 수출이 안 됐습니다. 전혀. 네. 2014년도에 일본은 국제 정세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그래서 공산권이라는 용어는 이제 시대가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빠졌고. 유엔 결의에서 수출이 금지된 국가는 수출하지 않겠다. 이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분쟁 지역에 관해서도 우리가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거. 유엔 결의 또 분쟁 지역 수출 금지는 유지가 됐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항목을 넣은 게 뭐냐면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 않은 경우. 애매하다. 네. 애매하죠. 네.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네. 이건 역시 애매합니다. 네. 당연히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 그 규정이 바뀌고 나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완성된 플랫폼이 해외로 무기체계 수출된 게 있습니다. 네. 필리핀에 레이더를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규정에도 하나 묶여 있는 게 뭐냐면은 라이센스 생산, 면허 생산이라고 그러죠. 네. 미국으로부터 일본은 한 20개 종류의 무기 체계를 면허 생산했습니다. 근데 면허 생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부품을 가져와서 거의 조립해서 하는 것도 면허 생산이고 미국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아서 일본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고 해서 일본에 배치하는 거 이것도 면허 생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허 생산이라는 것은 면허라는 게 라이센스, 허용하다, 면허증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를 면허 생산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의 부품을 들여와서 단순히 조립하는 형태로 면허 생산을 많이 네.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은 면허 생산한 무기 체계 부품은 미국이나 해당 국가로 수출할 수 있다. 그런데 완제품은 수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이번에 패턴트를 수출하다 보니까 그게 규정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2월 말에 부랴부랴 완제품도 수출 가능하다고 운용 지침을 바꿨습니다. 법을 바꾼 게 아니고 운용 지침을 바꿔서 완제품도 수출할 수 있다라고 가기를 통해서 우리는 국무회의를 네. 통해서 바꾼 다음에 네. 패트리어트를 수출하는 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한 이후에 네. 처음으로 그 살상력 있는 방위 완제품을 수출한다 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도가 난 거군요. 그렇죠. 네. 필리핀에 수출한 거는 기본적으로 파괴하거나 살상하는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적 항공기를 파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 부품을 수출했지만 완제품을 수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완제품을 수출했다. 두 번째는 적의 무기 체계나 인원을 살상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수출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뭐 생각을 해보면 그 면허 생산을 주로 하고 있었던 일본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 자체의 성장이 좀 가로막혀 네.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여러 문제점들도 좀 누적이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본의 방위 산업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은 네. 좀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정부 주도의 극단적인 보호 정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스스로도 표현하기를 일본 방위 산업은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파고스가 이제 에콰도르에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육지로부터 고립돼 있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도 육지와 다르게 고립된 형태로 독특한 형태로 진화한다. 이게 이제 다윈의 네. 진화론자 다윈의 설명이거든요. 일본이 방위 산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무기 수출 3원칙을 설정하면서부터 우리는 아예 수출은 못한다. 고려 자체를 안 네.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무기 체계는 미국에서 도입하기도 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면허 생산을 통해서 네. 조립하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방위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방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업체가 있더라도 미쓰비시라든가 여러 가지 가와사키 중공업 이런 업체들이 있지만은 민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방위산업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방위산업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한 38%밖에 안 되고요. 네.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7%밖에 안 됩니다. 다 10% 미만, 많아야 20%, 30% 수준이죠. 그러니까 방위산업이 회사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면허 생산하면은 그 면허 생산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일본은 군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면허 생산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축적이 되는 것도 약하고 물량이 계속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걸 매력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2020년에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속한 기업들이 일본이 5개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 2023년도 통계를 봤더니 3개로 줄었습니다. 기업이 없어진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건데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중소기업들도 최근에 한 20년 동안에 100개 정도의 방산 기업들이 다 우리 더 이상 방산 안 하겠다고 네. 손을 떼고 있는 돈이 안 상황.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거 갈라파고스 현상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같이 묶이는 카테고리 자체가 우주랑도 같이 묶이고 요새는 그 AI 인공지능이 또 방위 산업에 적용이 돼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단순히 한 분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다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고 같이 그렇죠.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는 방위 산업을 우리가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좀 각성하는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그렇죠. 하는데 예. 저는 일단 그 일본 그 방위 산업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기가 굉장히 비싸죠. 좀 비싸다고 들었어요. 네. 얼마나 좀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군사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좀 비싸길래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 뭐 세계적인 우리의 그 베스트셀러 네. 중에 K9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 자주포가 있습니다. 99식 자주포라 그러는데 99식 자주포가 K9을 개발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됐습니다. 성능도 K9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기술을 넣어서 네. 만들었는데요.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100억 원이요? 예, 우리나라 K9 한 40억 원 네. 내지 50억 원 정도인데 99식 자주포는 한 90억에서 한 1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왜 그렇게 단가가 비싸졌냐 하면은 K9 자주포는 1200문을 만들었고 세계적으로 수출된 게 또 1000문 네.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굉장히 낮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99식 자주포는 130문을 딸랑 만들었습니다. 이게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네. 없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99식 자주포는 개발은 했지만 수출을 고려해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성능 개량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스톱. 다른 국가에서 뭐 사실 선택하기도 선택할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K9 자주포는 K9A1, K9A2, K9A3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용 병력도 뭐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포탄도 새로 개발해서 사거리도 늘리고 심지어는 뭐 나중에는 무인으로 만든다 이런 게 계속 성능 개량 그 계획이 쭉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90년대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개량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술을 더 첨단 기술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할 동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100억 원인데 네. 성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가격도 비싸고 성능은 떨어지고 누가 살까? 그렇죠. 네, 뭐 일본 쪽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고민이 같은데 많죠. 방위 네. 산업을 키워야겠다라고 이제 느끼게 된 뭔가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일본에 각성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정세 변화. 네, 일본이 결국은 이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방위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제가 2014년도에 그 방위 장비 이전 사무칙을 새로 개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2014년도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입니다. 돈바스 분쟁이 네. 시작됐을 때죠. 두 번째는 그 시점에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중국이 군사적인 팽창을 2010년대부터 급격하게 해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가 네. 우리가 과거에는 뭐 전쟁은 뭐 역사의 유물이라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국제 정세가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의 침공하다시피 했고 네. 중국의 군사력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방위 산업이 제대로 육성이 안 되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첫 번째로 조치한 게 뭐냐면은 국방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처음으로 국방 예산이 GDP의 1%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평화헌법이라 그래서 방위비를 우리로 말하는 국방 예산을 GDP의 1%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고정해 나왔습니다. 네. 그 이내로. 그런데 세계 정세가 변하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늘리는 걸 추진했고 2010년도에 1%를 초과했고 네. 지금은 1.3%입니다. 근데 1.3%가 얼마냐면 72조 원입니다. 2023년도 국방 예산이 72조 원입니다. 네. 2024년도. 네. 2024년도. 올해 이제 예, 국방 그런데 예산으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59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60조 원이라고 가정해도 우리보다 12조 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네요. 경제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본은 2027년도에 이 국방 예산을 GDP 2%까지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2%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네. 120조, 130조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금 2024년을 기준으로 네. 본다면은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야 방산업체에 줄 수 있는 일감이 늘어나고, 예, 방산업체도 그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동기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게 첫 번째 네.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방위장비 생산 기반 강화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산업체들이
이제 더 이상 방위 산업 안 하겠다고 이렇게 생산 라인을 없애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철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방법을 강구한 게 뭐냐면은 그럴 경우는 국가가 그 시설을 인수해서 다른 회사의 운용권을 줘서 네.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은 국가에서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그리고 그걸 성능 개량할 때도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방위 산업을 이 필요하다면은 그 라인이 철수되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무기 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동기가 또 여건이 더 좋아지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방위 장비 생산 기반 강화법을 2023년도 6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네. 국방 예산 늘리고 법 그렇죠. 만들고. 시설은 사실 없애게 되면 또 짓는데 시간이 많이 맞습니다. 걸리니 이거라도 지켜서 누구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조해 줄 테니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국방비가 필요로 하고 많은 네. 국방비가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에 지난해 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사실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위 산업 분야가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게 선뜻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기초과학 분야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렇죠. 노벨상도 꼼꼼하고. 나왔고요. 네. 예, 우리가 그렇죠. 이제 노벨 과학상 받는 부분에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군사 분야의 기초과학 관련해서는 일본이 얼마나 좀 앞서 나가 있는지 아니면 뒤떨어져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본의 그 과학 기술의 전체적인 이제 상대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과학 기술의 정점은 90년 중반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논문 수라든가 뭐 우수한 논문 통계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는 세계 2위였습니다. 네. 근데 그 과학 기술 또 기초 과학을 포함해서 이 경쟁력이 서서히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저도 이제 이 분석을 해봤더니 최근에 그 어떤 과학 기술에 관련된 논문 또 주목받는 논문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뭐 8위, 9위, 10위권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고요. 국방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세계 각국의 국방 과학 기술 수준을 분석했을 때 미국을 100점 1위 국가로 가정했을 때 일본이 8위 국가 81점이었습니다. 네. 우리보다는 조금 우리는 79점이었거든요. 네. 2점 정도 차이가 나고 한 계단 더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국방 과학 기술 수준이 세계 6위로 평가됐습니다. 2018년도에 7위로 떨어졌고 2021년도에 지금 8위로 또 떨어졌습니다. 네.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더 떨어질 수 있다. 한국보다 더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위협감을 느낀 거죠. 네. 일본에서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기술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사일의 어떤 센서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패트리어트를 만들 때도 그 앞에 센서 부분, 앞에 탄두의 센서 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과 관련된 지휘 통제 분야, 또 해군 무기 체계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도 일본이 상당히 기술력 쪽에서는 선진국에 있고 우리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앞선 객관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네. 기술력이 점점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네. 거죠. 일본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90년대 중반에 이제 일본의 그 군사 기술이 굉장히 그렇죠. 높았고, 일본은 기술 꼼꼼하게 잘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기도 네, 한데 그렇죠. 이거를 군사 분야에 활용을 좀 못했다고 하는 게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정책의 실패입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개별 분야의 기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고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일본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도하고 유도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있으면 미국으로부터 그냥 면허 생산하는 형태로 바꿔버리고 또 그런 수출 여건도 다 이렇게 통제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개별 기술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지휘자가 없었네요. 예, 네. 거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지금까지 방위 산업을 어떻게 해왔냐면은 이제 흔히 과거에 우리가 전문화 계열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야별로 한두 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요 분야는 너희 업체만 해.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수의 계약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감을 주는 형태죠. 네. 우리나라는 이 전문화 계열화를 2008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이제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자유 경쟁을 통해서 이제 경쟁 여건을 만들어 준 거죠. 동기를 유발시켜 준 겁니다. 일본은 이 전문화 계열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전문화 계열화 내에서도 다 쉬운 말로 하면 더 분산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헬기, 뭐 전투기, 뭐 수송기 이런 걸 하나의 업체에서 방산 기업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전투기는 미쓰비시 중공업, 그다음에 잠수함을 탐지하는 초계기는 가와사키 중공업, 헬기는 뭐 후지 중공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항공기도 다 쪼개놨습니다. 그러면 쪼개놨기 때문에 일감이 지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동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회사의 문제래, 기업의 네. 문제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저는 그 과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력들은 경쟁을 통해서 참 성장하게 되는 2위 기업들은 그렇죠. 1위를 뛰어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네. 어떤 기발한 생각을 해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좀 정체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정책들을 펼쳤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경쟁을 통해서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서 2022년, 2023년 방위산업 도약하는 모습 보고 일본에서도 어떤 반응들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왔죠. 네. 많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반 네티즌들이나 댓글에 보면은 뭐 조금 뭐 사실과 왜곡된 생각 또 질시하는 그런 내용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 그룹들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수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면서 수출 중심으로 갔다는 거. 네. 이게 첫 번째 네. 성공 요인. 두 번째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굉장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고 있다. 이걸 부러워하는 거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기술에 너무 안주했다.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안주했다는 반성.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본의 그 해군 소령 출신 몬타니 스초라는 평론가가 있는데 그 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은 응석바지가 됐다. 응석바지.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외부의 어떤 경쟁에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오냐오냐 하는 형태로 해서 네. 방위 산업을 관리해 오다 보니까 일본의 방위 산업이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어떤 방산 수출 또 방위 산업의 신장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일본도 방위 산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방위 산업이나 이제 관련 기초 과학 분야가 좀 하락하는 분위기, 그리고 네. 우리는 좀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네. 일본이 워낙에 또 기술력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네. 얼마나 좀 견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와 방산 시장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또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생산 라인이 워낙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전차 생산, 일본도 전차를 개발했고 만들고 있거든요. 월 0.5대 만들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네. 월 0.5대. 한 대를 채 못 만드네요. 한 대 만드는데 2달 걸리는. 그렇죠. 네. 한 대 만들어 2달 2달 걸리고 걸리는 거네요. 1년에 네. 6대 만들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에 비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산 라인이 워낙 적다. 라인이 네. 축소돼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이 제도적인 측면을 가지고 일본이 지금 제도 개선을 했는데 일본 평론가들이 지금 제도 개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지금 그 정도의 제도 개선 가지고는 일본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는데 하세월이다. 더 파격적으로 더 해야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생산 능력, 그다음에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우리와 경쟁할 가능성은 사실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방 예산이 워낙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7년도 되면은 GDP 2%를 투자해서 1년에 뭐 120조, 130조를 투자하면은 네. 기업들도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일본이 그 어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메이저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쭉 훑고 있는데 국제 정세가 변하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도 도약하는 한국을 보면서 견제도 하고 맞습니다. 또 본인들의 역량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견제를 받으면서 또 성장하려면 갈 길이 멀겠다. 그렇습니다.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